근데 39년, 41년에는 그런 지도층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미국 지도층 내부의 전쟁, 내전이 아니었단 말이죠. 폴리티카 시빌 워가 아니었다고요. 정치 내전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미국의 내전은 이제 전쟁으로선 61년에서 65년 사이인데 남북 전쟁인데 이 남북 전쟁은 우리가 참혹한 내전이죠. 당시 미국의 남쪽 북쪽 합쳐서 인구가 2천만 정도 되는데요. 한 3% 죽었습니다. 60만 명. 우리 6.25 때도 아마 한 3, 4% 죽었을 거예요.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죠. 그러나 남북전쟁 자체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걸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쪽이 워낙 국력이 좋았다. 경제력이나 기타 등등. 북쪽은 손 하나를 등 뒤로 묶고서 싸운 거랑 똑같다. 그걸로도 충분히 남쪽을 깨뜨렸다. 침공해서. 남을 침공했잖아요, 북이. 남침했다고요. 남침 일종의. 그러면 이 남북전쟁 자체가 위기가 아니고 언제 위기냐면 미국 공화당과 링컨 리더십이 탄생하냐 마냐 그때가 위기였던 거예요. 그게 1850년에서 1860년 선거 때까지예요. 이때요. 미국 안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막 형성될 똥말똥 해요. 그런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노예제 철폐론자들, 에볼루셔니스트들이 막 그 원칙적인 명분론적인 주장을 해요. 이거 노예제는 죄악이고 우리가 남쪽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노예를 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명분론적 화끈한 주장을 해요. 에볼루셔니스트들이. 그러나 세상 그렇게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뭐라고 주장이 나오냐? 인민주권으로 결정하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예주는 당연히 노예주인 거고 지금 서쪽에 개척되고 있는 변경주, 그걸 테리토리라 그러죠. 미국은 주가 되기 전에 먼저 변경, 테리토리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하와이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초까지인가가 변경이었어요. 테리토리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컨트롤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민주권 노선, 파퓰러 서브레인티 노선은 뭐냐면 이 서부에 개척되는 세로 지역들에서 노예제를 채택할 건가 말 건가를 그 지역 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인민주권에 의해서. 얼마나 솔깃해요. 이게 미국 민주당 노선이었어요. 하나는 명분은 닿는데 또라이 같은 주장이고 비현실적 주장이죠. 그 철폐로는, 노예제 철폐로는. 노예 철폐하겠다고 남쪽 쳐들어가서 수십만, 백만 죽고 전쟁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또 하나는 인민주권은 이건 겉으로는 달콤하게 보이는데 이게 논리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거 안 맞다고 지적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때 공화당은 신생정당입니다. 막 태동할 때예요.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도를 축소돼야 될 악으로 보았다. 당장 과격하게 당장 철폐는 안 하더라도 그걸 악으로 분명히 봤고 장기적으로는 축소시켜 나가야 될 거로 봤다. 그러니까 변경주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주에서 이거는 당연히 노예제를 뭐 결정하냐 안 하냐 주민투표로 이건 정할 게 아니다. 왜냐? 건국의 아버지의 건국 정신과 다르다. 여기는 당연히 자유주가 돼야 된다. 노예가 없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링컨은. 그래 놓고 이제 지금 노예주인 남부주들은 계속 노예제 해라. 이게 링컨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적적으로 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링컨이. 그 승리를 하니까 남부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남부 쪽에서 이거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가는 변경주들은 계속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가는데 거기가 다 자유주가 되면 자기들만 한 열 몇 개 주만 딱 고립되잖아요. 남부 일부에서. 못 참겠다 이거야.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남부에 독립을 선언을 하고 남부에 들어와 있는 연방군 요새를 점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가 링컨 쪽이 야 건국의 아버지의 정신을 어기고 연방이 장난이야? 그까지 노예제 좀 더 영속하겠다고 연방을 들락날락 탈퇴해? 너희 뒤져봐.
그러고서 밟아버린 거예요. 침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1800년대 미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위기였던 데가 총은 한 방도 안 쐈지만 그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세팅되는 것, 그 과정, 링컨이라는 사람이 링컨 노선, 그러니까 노예제 철폐론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의 인민주권 노선도 아니에요. 변경은 노예주다. 변경은 자유주다. 남부의 기존 노예주는 노예제 당분간 해라. 그게 링컨 노선인데 그거가 확립된 거예요. 그게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 정신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문헌을 보고 링컨이. 그리고 그 노선이 확립되고 그 노선을 확립시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이 과정이 지난했던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그렇게 안 됐었으면 미국 빠개졌어요. 그때. 빠개졌습니다. 그 리더십의 형성 과정, 그 노선의 형성 과정이 남북전쟁보다 훨씬 더 위기중중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그냥 이론이 폐지하고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비관을 안 하는 이유가 노선과 진영이 확립돼 있다 이거예요. 대응체제가 확립돼 있다 이거예요. 대응체제가. 제가 언젠가 이런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대중과 스타와 정당의 결합. 이게 MTR 동맹 아닙니까? 대중은 마가, 스타는 트럼프. 물론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뭐 에버트도 있고, 텍사스 주지사, 디산테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있고, 폼페오도 있고, 뭐 테드 크루스도 있고, 뭐 많죠 이제는. 그리고 정당, 이거 이제 공화 신주류. 이 셋이 정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로 정비가 됐냐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정비가 된 거예요. evaluation. 그리고 관점에 의해서 정비가 된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냐? 챔피언 아메리칸 밸류스 아니야. 챔피언 아메리칸 밸류스. CAV. 그 폼페오가 만드는 그 단체 이름이 미국 가치를 섬기는 운동. 그런 뜻이거든요. 가치 판단과 관점이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과 스타와 정당 MTR이 연결됐고 그 옆을 종교계와 지식 문화 담론 주도층이 딱 인풋을 넣어주고 있고 가운데 그래서 안고에 가운데 딱 들어있는 건 정신이란 말이에요. 가치 판단과 관점, 정신과 눈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없습니다. 특히 이 대중이 개인 베이스라는 점에서는 산업혁명이 있었던 18세기 후반 이후 25년 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대중이 개인들의 결합체라는 데서는, 개인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번 보시죠. 개인적 존재가 과연 대중이 될 수 있나?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형용모순이에요. 억시모론이에요. 뜨거운 얼음과 같아요. 뜨거운 얼음. 뜨거운 얼음 뭐 단어 조합은 가능한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걸 형용모순이라 그러거든요. 억시모론. 이제까지의 과거에 모든 대형운동, 대형조직은 집단주의에 기반합니다. 왼쪽은 북한의 지금 집회거든요. 북한 집회고 오른쪽은 히틀러 집회고 이때까지의 모든 대중운동, 대형운동, 대형조직은 집단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까지 과거는 집단주의였다고요. 제가요 보수 우파 쪽에 들어온 게 2009년 말이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하고 하도 속을 썩어서 어금니가 2개가 빠졌어요. 임플란트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아직 이 보수 우파의 개인이 뭔지가 확립이 안 됐구나. 그래서 그때 책을 써서 2011년 초에 나온 책이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입니다. 2009년 10년만 해도 개인 그러면 아주 그 어감이 안 좋은 어감이에요. 그 개인주의자, 지밖에 모르는 놈.
개인주의라는 좋은 말이 individualism 혹은 개인됨, individuality라는 좋은 말이 혹은 개인화, individuation이라는 좋은 현상이 이 심리학과 정신과에서 개인화라 그러면 무지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거는 인생의 어떤 인생이라고 불리는 여행의 목적이라고들 말해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향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유니크한 캐릭터로 완성되는 것. 제 안에는 예를 들어서 성직자적 기질도 있고 군인 기질도 있고 사기꾼 기질도 있고 연설가 선동가 기질도 있고 시인 기질도 있고 제 안에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거든요. 또 겁쟁이 기질도 있고 그 기질들이 조화가 돼갖고 하나의 유니크한 캐릭터, 성격, 인격을 이루는 거, 인격체를 이루는 거. 그걸 심리학에서는 individuation이라 그럽니다. 개인화. 최고로 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목표 지향점으로 쳐요. 그거 다 좋은 말들이거든요. 현대 심리학에서 individuality, individuation, individual. 만약에 현대 심리학자, 정치학자 중에 그 셋 다 나쁜 거예요 하는 사람 있으면 그 면허 뺏어버려야 돼요. 그런 좋은 심오한 뜻을 가진 단어가 보수 우파에 오면은 나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도 갑갑해서 제가 쓴 책이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을 쓴 거예요, 그때. 이거 아닌데 왜 이러냐. 왜냐, 이 사람들은 애국, 딱 그 집단주의, 그거밖에 몰라, 그때는요. 우리 많이 왔어요, 그래도 한 12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자고요. 참사회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소시얼리티입니다. 이 참사회성, 포유류 중에 참사회성 가진 동물은 이 귀엽게 생겼나? 흉악 흉측하게 생긴 얘들밖에 없어요. 땅속에 사는 동아프리카 땅 두더지인데. 이게 말벌이나 벌이나 터마이트, 흰개미 이런 거랑 같아요. 이게 그 특징들이 뭐냐면 그 역할이 나눠져 있죠. 개체들이. 개체가 아니죠. 역할이 나눠져 있죠. 개체가 없죠. 예를 들면 여기 암놈들이 있는데 여왕 암놈 빼고는 전부 불임이에요. 근데 여왕 암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 불임 암놈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져서 그중에 한 명의 승자가 여왕 암놈으로 등극을 해요. 등극하면서 몸이 바뀌고 생리현상이 바뀌어서 갑자기 임신 출산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포유류예요. 동아프리카 두더지. 얘가 두더지 중에 오래 살아요. 40년 산다나 50년 산다나. 그래서 이 장수의 비밀이 뭐냐를 가지고 또 롱지비티 연구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식의, 즉 개체가 존재하지 않고 집단 안에 역할이 존재하는 상태를 참사회성이라 그럽니다. 유소시얼리티라 그래요. 동물학자들은.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끔찍한 거예요. 이런 거는. 유소시얼리티라 그래요. 개체가 존재하지 않고 집단 속의 역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던 그 생명체가 죽으면 다른 놈이 그 역할을 맡으면서 몸이 변하고 불임 암놈이 갑자기 몸집이 커져서 가임 암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체라는 게 없는 거죠. 개체 유니크한 특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 집단의 그 니드에 의해서 역할 담당자가 있을 뿐이죠. 개체가 없고 역할 담당자만 있는 거예요. 롤 플레이어만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집단주의거든. 그러면 개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개체라는 거는 관점이고요. 가치 판단이에요. 내 눈알을 갖고 있고 내가 보는 세상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개체가 너무너무 고독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 한 측면에서는 그러한 실존적 개체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사회적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체가 사회성을 이제 높여가려고 떠듬떠듬 가잖아요. 자기 관점과 가치 판단이 있는 자가. 그러면 다른 개체도 자기 관점과 가치 판단 떠듬떠듬 오고 다른 개체도 오고 그러면 가운데서 모여서 뭘 가지고 얘기하겠냐고. 진실 존중에는 길이 없어요. 서로 간에 승복할 수 있는 길이. 진실 존중이야말로 개체가 집단, 사회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진정한 개체라면. 제가 말한 건
자기 자신의 관점과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라면 진실 존중 외에는 집단과 사회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거짓이고 개체만이 진실에 친화적이다라고 키에르케가르가 이미 현대 기독교의 현대 프로테스탄티즘 신학의 아버지인 키에르케가르가 이미 거의 2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150년 전에, 한 140년 전에 니체가 개인은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은 가치 판단이며 개인은 관점이다. 가치 판단이 개인이다 이거예요. 관점이 개인이다 이거. 관점 없는 사람, 가치 판단 없는 사람,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사람 아직 개인이 아닌 존재 이문이다. 아직 개인이 아닌 존재 이문이다. 아직 인생을 화끈하게 사는 법을 모르시는 존재 이문이다. 그런 상태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다시 하냐. 자, 제가 왜 낙관을 하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때 대중이 개인들의 네트워크로서의 대중이에요.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대중을 형성했고 그 대중이 스타를 만들어냈고 그 대중과 스타가 힘을 합쳐서 정당을 혁신시켜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당해내려고? 못 당해냅니다. 250년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개인이 관점과 가치 판단을 하려면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소통수단이, 개인의 소통수단이. 250년 동안 2010년, 2009년 저는 이제 삼성 칭찬하자면 삼성 안드로이드 폰 나오기 전에 하고 2007년에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개인의 소통수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매스미디어의 노예예요. 매스미디어 상태는 어떤 거냐. 미디어가 메시지예요. 매스미디어는 방사형이에요. 매일 똑같은 관점, 똑같은 내용을 사람들을 세뇌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매스미디어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개인이 성립을 잘 못해요.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개인으로 각성을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개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네트워크도 없어지죠. 대중은 그냥 대중이죠. 그러니까 대중 속의 고독. 남들은 개인이 아니고 나는 개인이야. 내 가치 판단, 내 가치 판단, 이밸류에이션과 내 관점이 명확해. 그럼 고독해지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가치 판단과 관점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고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과 관점이 나랑 다르더라도 그 나름대로 가치 판단과 관점을 찾고 있다면 저랑 맺어져요. 진실 존중 지평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가치 판단과 관점이 없어 사람들은. 나만 있어. 얼마나 고독해요. 돌아버리는 상태죠. 나 혼자 거의 반 미치광이 상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만 누나를 달고 있는 거거든. 그것도 이상한 거가 보이는 누나를. 그 상태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극복된 게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여 년밖에. 이제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네트워크화된 개인들로 대중이 형성되고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스타를 만들어내고 스타와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힘을 합쳐서 정당을 변화시키고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절대 저는 지금 미국이 붕괴로 안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물질적인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셰일혁명입니다. 이 독일의 둘 다 독일 분들인데 독일의 농업과 식물의 이렇게 그 초창기 분들이에요. 뭐 18세기 분들이요. 하나는 이제 칼 슈프랭겔, 또 하나는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는 사람인데 리비히가 이 얘기를 많이 퍼뜨려서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Law of Minimum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칼륨, 식물의 그 영양소가 있죠. 영양소 중에 식물의 성장을 예를 들어서 질소를 하나도 안 주고 나머지만 많이 주면 식물 어떻게 되냐? 안 자라요. 그러면 질소랑 예를 들어서 칼륨을 많이 주고 인산을 덜 줘, 인을. 식물 어떻게 되냐? 안 자라요.
즉 다시 말하면 식물의 성장은 가장 작게 준, 가장 최소로 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Law of Minimum이에요. 이걸 한계 요인이라 그러거든. Limiting Factor라 그래요. 이 미국을 이 발목을 잡아왔던 게 바로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입니다.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이에요. 이때까지 미국을 발목을 잡아온 게. 나머지는 미국이 뭐 기술로 보나 뭐 기술 혁신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금융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족탈불급의 경쟁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고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을 딱 어디서 발목이 잡혀 있냐?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발목 잡은 그 쇠사슬 관리해 주면서 돈 뜯어먹고 뽀치 뜯어먹고 있는 게 오일머니예요. 부시 가문, 부시 다이너스티. 그러니까 얘들은 중동 석유에 의해서 미국의 발목에 처해지는 족쇄가 풀어지면 숟가락의 절반쯤 줄어들어 닳아버려. 그 풀어주면 안 되죠. 미국이 중동 석유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셰일 개발하지 마세요. 자연 파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미 그걸로 못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 중동 의존을 벗어난 미국의 잠재력은 이거는 뭐 100년이냐 200년이냐 이 정도예요. 앞으로 그 지도력이. 이게 예측할 길이 없는 게 트럼프가 이걸 보여줬다고요. 저거 전에 코로나 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열어 제껴놨다고요. 코로나 전까지 2019년 말까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잠재력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야 우리 망했다 이제 보스 시대가 왔다. 이제 마가 MTR 시대가 왔다. 그럼 우리 망한다. 숟가락 놓는다. 우리의 로망은 주권국가 약화시키고 중국은 적당하게 자유화시키고 이슬람은 적당하게 세속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쪼물락 세계를 그 유엔이나 이런 국제 관료기구 내세워서 쪼물락거리는 게 우리의 로망인데 우리 로망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것들이 우리 25년 동안 갈고 닦은 로망을 망하게 이것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반란자들 다 때려잡아. 그래서 2020년에 이상한 그 대선이 펼쳐진 거예요. 이상한 선거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진압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건데 얘들이 패착을 한 거예요. 패착은 뭐냐면 제가 아마 목요일 날 말씀드렸을 텐데 사장을 어떻게 바이든을 안 치고 그거 옆구리에 파트너로 어떻게 썩은 미소 카말라, 썩썩 카말라를 채우냐고요. 바이든은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이고 썩썩 카말라는 승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얘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저렇게 엉터리로 팀워크 짜놓고 자기들이 뒤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저 교만 때문에 진짜로 그러니까 요만큼 망할 게 이만큼 망한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이번에 저 교만 때문에. 쟤들이 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좀 제대로 된 부통령을 채워놓고 이렇게 제대로 된 팀을 짰으면은 쟤들 상당히 지켰을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아프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참 시련입니다. 미국에. 안 좋은 일이고 또 현지 갇히신 분들 생명도 위험할 거고 인생 금 가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축복이다. 우리가 6.25가 이겨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프간의 미국의 시련, 미국의 위기, 붕괴 위기 이거는 미국인들이 이겨내면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이 정도 위기를 이겨내야 미국에서 젠더 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쓸어버리고요. 기후변화 같은 개소리 쓸어버리고요. 그런 걸, 그 다음에 CRT, 그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와 그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과 서방을 만들어낸 산실이며 지금도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시스테믹 레이시즘, 아주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관점. 마치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김어준식 관점. 그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남죠. 오케이, 거기서 그런 메인 게임 펼쳐져. 거기에 그런 인류의 생사를 결정짓는 메인 전선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 메인 전선과 직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후속 전선 혹은 병행 전선 혹은 뇌관 전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메인 게임이 어느 정도 정리돼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증폭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밀려 들어가요. 북한으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밀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서 메인 게임이 정리되면 남북이 한반도 급변사태 일어나고 북한 자유화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거. 기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요. 달리는 고속열차랑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서는 장소에서 못 잡았다면요. 치여서 죽는 거예요. 아까 시련이 이겨낼 수만 있다면 거대한 축복이다. 똑같잖아요. 기회는 못 잡아채면 깔려 죽는 저주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잘 잡아서 올라탈 준비 우리 돼 있냐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